비켜. 내 남편 수술 동의서에. 내가 왜 서명해? 너 정체가 뭐야? 분노로 떨리는 손이 여자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아줌마,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법적인 보호자는 저니까요. 뭐라고? 내가 아내야. 내가 이 사람 옆에서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수술대로 향하던 남편이 간신히 눈을 뜨더니 내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내 인생이 단 한 줄의 서명으로 사라진 순간, 이 기막힌 배신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남편의 끔찍한 이중생활, 그 충격적인 실체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복도 많다고들 하더군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한 남편은 평생 허튼 짓 한 번 없던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은퇴를 하고도 매일 아침 클래식을 듣고 칼같이 다려진 와이셔츠를 챙겨 입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남편 그 자체였답니다. 저 역시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라 믿었지요.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었고 그가 입은 빳빳한 셔츠 깃은 제가 평생 동안 바친 내조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하던 성벽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이 은퇴하고 2달쯤 지난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좀 걸어야겠어. 은퇴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남편이 평소 입지도 않던 트레이닝복을 챙겨 입으며 제게 말했답니다. 운동요? 당신 평소에 숨쉬기 운동 말고는 질색했잖아요. 웬일이세요? 허허, 나이 드니까 겁이 나서 그래. 하루 2시간만 딱 걷고 올게. 7시에 나가서 9시엔 들어올 테니 걱정 마라. 남편은 그날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지요. 밤 9시 정각이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밖에서 2시간이나 걷고 온 사람이라면 땀 냄새가 나거나 숨이 차야 할 텐데 돌아온 남편의 옷깃에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마치 갓 목욕을 마친 어린아이에게서나 날 법한 파우더 향기 말이지요. 여보, 운동하고 오셨다면서 웬 파우더 냄새가 이렇게 나요? 어디 다른 데 들렀다 오신 거예요? 제가 남편의 겉옷을 받아들며 넌지시 물었답니다. 그때 남편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더군요. 아, 그 공원 산책로 근처에 유아용품 매장이 크게 하나 생겼더라고. 거기서 홍보용 향수를 뿌려대는데 그 냄새가 옷에 밴 모양이네. 당신 참 코도 밝아.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평생 믿어온 사람인데 설마 남편이 저를 속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우더 향기는 제 무의식 속 어딘가를 자꾸만 긁어댔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남편의 65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지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조기조림에 전복 미역국 끓였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요. 고마워, 여보. 역시 내 생일 챙겨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금방 씻고 나갈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남편의 서재로 향했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유독 예민하게 굴며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던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몰래 준비한 명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싶었거든요. 책상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던 중 책상 아래 놓인 작은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평소 영수증 하나, 메모지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 남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색상의 종이 뭉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더군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 질감이 지나치게 매끄러웠지요.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한 유명한 고급 산후조리원의
홍보 책자였답니다. 일주일 반값이 제 남편이 평생 벌어온 월급의 절반은 될 법한 그런 화려한 곳 말이지요. 산후조리원? 이걸 당신이 왜 가지고 있어?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답니다. 책자 사이에는 더 끔찍한 것이 끼어 있었지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 거기엔 명품 아기 브랜드의 로고와 함께 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신생아 베넷 저고리 세트. 결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40분. 남편이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시간이었지요. 머릿속에서 B- 이명이 들리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군요. 65의 내 남편, 저녁마다 나던 파우더 냄새, 그리고 이 320만 원짜리 아기 옷,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그제야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딱 들어맞는 정교한 퍼즐처럼 말이지요. 이 사람은 밖에서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제 눈을 속여가며 제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고 나가는 길에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줄 옷을 사고 조리원을 예약했던 거예요. 여보, 나 다 씻었어. 미역국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얼른 먹자. 그때 욕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에서 다시 그 지독한 파우더 향기가 풍겨왔지요. 저는 얼른 영수증과 책자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눅눅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지요.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안 먹어? 어디 몸이 안 좋아? 얼굴이 사색이네.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지요. 아니에요.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어서 들어요. 국 식겠네. 그럼 다행이고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 역시 당신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 은퇴하고 당신이랑 이렇게 매일 아침같이 밥 먹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 남편은 숟가락을 놀리며 태연하게 거짓을 뱉어내더군요. 저 선한 눈매로, 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생을 저를 속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답니다. 입안에 넣은 조기살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려 삼킬 수가 없었지요. 여보, 당신 요즘 운동 가는 곳, 거기 유아용품 매장 있다고 했죠? 제 물음에 남편의 숟가락질이 아주 잠깐 멈칫하더군요. 그렇지 왜?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우리 조카가 이번에 애를 낳다고 해서요. 당신이 본 매장이 어딘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 거긴 아주 비싼 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더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만 한 거지. 거짓말, 당신은 어제 거기서 320만 원을 긁었잖아. 내 생일 선물로 사준 낡은 가방보다 3배는 더 비싼 옷을 그 핏덩이 같은 것한테 입히려고 당신은 그 돈을 썼잖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 따위가 아니었지요. 내 긴 세월을 통째로 도둑 맞았다는 지독한 분노, 딱 그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도 운동 갈 거죠? 응? 아, 생일인데 좀 쉴까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건강 생각해서 다녀와요. 생일이라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죠. 제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제 평생 가장 우아하고도 차가운 웃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제 눈 속에 담긴 서슬, 퍼런 눈빛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기분 좋게 웃으며 국물을 들이켰지요. 그래, 그럼 당신 말대로 조금만 걷고 올게. 역시 당신은 내 건강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남편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답니다. 그 손길이 닿은 자리가 화상을 입은 듯 화끈거렸지요. 저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알지 못하겠지요. 오늘 저녁 그가 신발끈을 묶고 나서는 그 길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그의 완벽한 훈장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요.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난도질한 배신자를 쫓는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평생의 헌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밤 그 파우더 향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320만 원짜리 베넷 저고리를 입을 그 불결한 존재가 누구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다 먹지 못한 미역국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싸늘하게 저물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슬퍼하는 법 대신 응징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 시계 바늘이 그곳을 가리키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제 뺨을 쓸어내렸답니다. 그 가증스러운 손길을 참아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당신 절대로 곱게 죽지는 못할 거야.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시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까. 긴 세월 공든 탑의 고요는 그렇게 폭풍전야의 침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딱 5분이나 지났을까요? 그 기괴한 정적을 깨고 식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진호 씨. 평소 같으면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 두고 갔다고 말했을 남편의 번호였지요. 여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뭐 잊은 거라도 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제가 물었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지요. 거친 숨소리와 주변의 웅성거림, 그리고 소음 섞인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이 전화기 주인 보호자 되십니까? 누구세요? 우리 남편 전화기예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중앙공원 산책로 입구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 중인데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겁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겠어요. 네, 쓰러지다니요? 방금 나갔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 길게 말할 틈 없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는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펄펄 끓던 머릿속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요, 내 손으로 끝장을 보기 전에 절대로 그를 보낼 수 없다는 지독한 도끼였을 겁니다. 저는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거실불도 끄지 않고 슬리퍼 차림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아파트 입구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가로막듯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성모병원요. 빨리요, 제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비명 섞인 목소리에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진정하세요. 요즘은 골든타임만 지키면 다 살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정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있게 생겼어요? 기사님, 더 밟아주세요.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요. 예, 알겠습니다, 가요가. 택시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밤거리를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 그 눅눅해진 산후조리원 안내지를 꽉 쥐었습니다. 김진호, 당신 죽으면 안 돼. 당신이 저지른 그 가증스러운 짓들 내가 다 파헤쳐서 온 세상에 알리기 전까진 절대로 못 죽어 살아만나. 당신이 만든 그 끝없는 수렁 내가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비명, 기계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도 얼마를 줬는지 모른 채 차 문을 박차고 내려 응급실 원무과 창구로 달려갔지요.
슬리퍼 한쪽이 벗겨져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지만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벽을 두드리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진호, 방금 실려온 김진호 씨 어디 있나요? 내가 보호자예요. 내가 아내라고요. 직원이 귀찮은 듯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김진호 환자분이요? 65살 심근경색으로 들어오신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명할게요. 빨리 종이 내놓으세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직원이 내미는 서류를 낚아채려 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펜을 거두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더군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보호자분이 오셔서 수술 동의서 서명하고 수술실 들어가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내인데 내가 지금 막 도착했는데 누가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함이 잠시만요, 강혜진 씨라고 되어 있네요. 환자분이 평소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1번으로 등록해 두신 분입니다. 그분이 병원 이송 중에 연락받고 바로 오셔서 신원 확인하고 보호자 권한 행사하셨어요. 강혜진? 비상연락처 1번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남편의 모든 것을 챙기고 그의 양말 색깔까지 골라준 아내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봐요. 내 이름은 한정순이에요. 내가 아내라고요. 아주머니, 여기 서류에 적힌 번호랑 환자분 휴대전화 비상연락처가 일치해요. 강혜진 씨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미 수술 절차 밟으셨으니까 수술실 앞 대기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수술실 대기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 나머지 한쪽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맨발바닥에 밟히는 차가운 감촉이 제 영혼을 핥히는 것 같았지요. 수술실 앞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구석에 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화려한 외모에 세련된 차림이었지만 지금은 마스카라가 번진 채 엉망이 된 얼굴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제 시야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입고 나갔던 제가 아침에 직접 다려두었던 그 남색 트레이닝복 상의였습니다. 여자는 그 옷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품고는 남편의 채취를 맡으려는 듯 얼굴을 묶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제 목소리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맑고 젊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지요. 당신이야? 당신이 강혜진이야? 여자는 대답 대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보다는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듯한 기묘한 거부감이 서려 있었지요. 대답해. 내가 뭔데 내 남편 보호자 서명을 해. 내가 뭔데 이 옷을 들고 울고 있느냐고. 제 비명의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여자의 발치에 놓인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방은 지난달 남편이 동창의 경품으로 뽑았다며 제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 생각나서 하나 챙겨왔어. 시장 갈 때 편하게 들고 다녀. 저는 그 가방이 명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의 마음이라며 소중히 들고 다녔는데 며칠 만에 가죽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지더군요. 저는 경품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여자의 곁에서 은은한 광택을 내며 놓여있는 저 가방은 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짜 명품이었지요. 조명 아래서 빛나는 그 가죽의 질감이 제 인생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방 김진호 씨가 사준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제 시선을 따라 가방을 슬쩍 보더니 이내 차갑게 대답하더군요. 누구신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질문하시죠? 지금 그분 수술 중인 거 안 보이세요? 누구냐고? 내가 바로 김진호 아내다.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아. 남의 인생을 통째로 가로채려 들어?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여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자리를 탐내. 내가 뭔데 내 남편 생명줄을 쥐고 흔드느냐고. 이 가방, 이 옷,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이거 나요. 미쳤어요? 이거 놓으라고요. 여자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맨발바닥이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닿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감촉이 제 이성을 더 잔인하게 깨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짜를 던져주고 저 젊은 여자에겐 진짜를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짝퉁 가방을 주고 저 여자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과 함께 자신의 생명줄을 결정할 권한까지 통째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건 저에게 남편의 생존을 비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강혜진 씨 보호자 강혜진 씨 계십니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제 얼굴을 한번 쏘아보더니 얼른 달려갔지요. 네, 여기요. 우리 아저씨. 아니, 환자분 괜찮나요? 어떻게 됐어요? 혈관이 많이 막혀서 시술 중입니다. 보호자분, 여기 약제비랑 중간 정산하셔야 하니까 원무과 다녀오세요. 네, 바로 갈게요. 제가 다 낼게요. 제일 좋은 약 써주세요. 제발요. 여자는 제 곁을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당당하고 거침없는지 마치 자신이 이 병원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갑 안에는 남편의 은퇴 자금을 아껴 모은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걸로 남편을 살리려 달려왔는데 저 여자는 자신이 다 내겠다며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는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고 내 남편은 그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 매일 저녁 운동화를 신었던 거라는 사실을요. 김진호 당신 절대로 그냥 죽게 안 둬. 제 입술 사이로 서늘한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오라는 괴물에게 집어삼켜진 지 오래였지요. 제 품속에는 아직도 구겨진 산후조리원 안내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고 으스러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자국이 배어나왔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을 찢는 배신감이 수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은 혜진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기도가 하늘에 닿기 전에 제가 먼저 가로챌 것입니다. 그래, 실컷 기도해도 당신들이 만든 그 구역질 나는 사랑이 내 손에 의해 어떻게 갈갈이 찢기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병원의 하얀 조명이 제 머리 위에서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헌신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이 되어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갈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물 좀 드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네.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물로 제 더러워진 맨발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혜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칼,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강혜진 씨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여자가 귀찮은 듯 고개를 들었지요. 또 왜요? 저기 가서 진정 좀 하시라니까요. 진정은 내가 해야지. 이제 곧 경찰이 올 거거든. 경찰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의 남편 유인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아내인 척 보호자 서명까지 가로챘으니 그게 어떤 일인지 알지?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는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치더군요. 가로채다니요? 환자분이 직접 등록한 비상연락처가 증거인데 무슨 소리세요? 아주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본데. 법은 서류가 우선이에요. 당신이 아내라는 증거, 여기 어디에 있는데요? 여자가 자기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역시 남편이 친구한테 싸게 샀다며 자랑하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지만 여자의 것은 보석이 촘촘히 박힌 한정판이었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 찾으러 가야지. 내가 그 320만 원짜리 베넷 저고리를 누구한테 입혔는지부터 하나씩 파헤쳐 줄게.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베넷 저고리. 제가 그 단어를 뱉는 순간 여자의 당당하던 기세가 꺾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말했지 함께 살았다고. 내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그 사람 골수까지 다 아는 건 나야. 저는 다시 혜진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낮게 음조렸습니다. 수술 끝나고 저 사람 눈 뜨면 똑똑히 전해. 한정순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너 내가 가진 그 가짜 행복 내가 가루로 만들어줄게. 수술실 전광판의 불빛이 파르르 떨리는 사이 환자의 상태가 회복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이란 없을 겁니다. 침묵은 이제 미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겨누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설계하기 위해 맨발로 병원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밟히는 타일마다 제 증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청구서를 내미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잠시 병원 밖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도끼를 채운 뒤 저는 다시 남편의 병실 앞 복도로 발을 옮겼답니다.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비린 증오보다는 차라리 향긋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복도 저 끝 형광등 불빛이 파르르 떨리는 아래에 그 계집애가 앉아있더군요. 혜진이라고 했던가요? 제 남편의 운동복을 무릎에 올린 채 남편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더라고요. 마치 가장 고귀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그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제 뒷목이 빳빳하게 굳어버렸답니다.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내려다봤지요. 한 달 전 남편 진호 씨가 동창의 경품이라며 수줍게 내밀었던 그 가방 말이에요. 며칠 들지도 않았는데 손잡이 가죽이 허물처럼 벗겨지던 그 가짜 가방 말입니다. 그런데 저 계집애의 발치에 놓인 가방은 조명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내며 저를 비웃고 있더군요. 1200만 원. 원무과 직원이 읊조리던 그 숫자가 머릿속을 뱀처럼 휘감으며 돌아다녔지요. 10원짜리 하나까지 가계부에 기록하며 이 집안의 주인은 나라고 믿었는데 남편의 월급 봉투가 제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였는데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에 위장이 뒤틀려 헛구역질이 났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그 계집애에게 다가갔지요. 지금 남의 남편 신발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내뱉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답니다. 혜진이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닦고 있잖아요. 흙이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이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건 아주머니도 잘 아실 텐데. 그이, 아주머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치더군요. 내 입에서 나올 호칭이 아니지 않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병원 복도잖아요. 환자 보호자가 환자 물건 정리하는 게 무슨 죽을 죄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다른 분들 보시게요. 보호자? 뭔데 보호자야? 내가 아내야. 평생을 저 사람 뒷바라지하며 산 조강지처라고. 아내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군요. 20대 특유의 팽팽한 피부와 생기 있는 눈동자가 제 쭈글쭈글해진 자부심을 난도질했답니다. 법적인 서류 한 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봐요. 그런데 아주머니, 그거 아세요? 아까 결제한 1200만 원, 그거 아주머니가 모은 적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이가 따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요. 오직 나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만 쓰려고 만들어둔 아주머니는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그 돈요. 순간 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눈앞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차며 온몸이 떨려왔지요. 제 오른손이 허공을 갈랐던 건 머리보다 몸이 반응한 결과였답니다. 짝 마이너스 고요한 복도에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하얀 피부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기괴한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여자의 어깨에 걸린 그 진짜 명품 가방을 짐승처럼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감히 남의 남편을 홀려? 내가 뭔데 보호자 행세를 해? 말해봐. 이 가방이며 병원비며 다 우리 남편 돈이지? 쓰레기통에 있던 그 조리원 안내문은 또 뭐고? 그애 우리 남편 애야? 말해보라고 이 뻔뻔한 거사. 제 비명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혜진은 뺨을 감싸주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울거나 빌어야 하는데 그 애의 눈에는 오직 깊은 경멸만이 서려 있었거든요. 다 하셨어요? 혜진이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더군요. 뭐, 다 했냐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제정신이 아닌 건 아주머니죠. 남의 귀한 물건. 함부로 뺏는 거, 그거 범죄예요. 남의 물건? 이게 왜 내 물건이야? 우리 남편 돈으로 산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거. 이 집에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끝까지. 제가 다시 손을 올리려 하자 혜진이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었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잘 들으세요. 한정순 씨 이 가방도 방금 결제한 병원비도 전부 그이가 직접 나한테 준 거예요. 당신 손 거친 돈 단 한 푼도 섞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추잡한 손 치워요. 당신은 이 가방을 만질 자격도 이 사람 보호자로 서 있을 권리도 없으니까. 혜진은 제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동에 뒤로 한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고 말았지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너 누구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단순히 바람난 사이라고 하기엔 내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쳐.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 같은 사람한테 그런 돈을 줄 리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당신이 다려준 빳빳한 와이셔츠 입고 나간 그 사람이 밖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지 당신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지? 그저 내 남편이 최고여야 하고 남들 눈에 완벽해 보여야 하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 욕망의 인형으로 만든 거야.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그 일을 숨막히게 했는지. 퇴직하고 나서 그이가 왜 매일 저녁 운동하러 나간 줄 알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였어. 당신이 차려주는 그 숨막히는 밥상머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람답게 숨쉬고 싶어서 나한테 온 거라고.
미역국 맛이 일품이네. 매일 아침 웃으며 말하던 그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그 인자한 미소가 사실은 징그러운 가면이었다니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지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네가 꼬신 거잖아. 돈 보고 달려든 거잖아. 돈? 그래요. 돈 좋죠. 근데 그 돈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그 퇴직금 계좌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몰래 30년 넘게 일궈온 진짜 김진호의 재산이니까. 혜진은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치며 남편의 구두를 챙겨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곧 수술 끝나고 회복실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이가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를지 내기할까요? 평생 동안 간수처럼 군 당신일까? 아니면 자기 아이를 낳아준 나일까? 여자는 제 곁을 지나쳐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제 발등에는 슬리퍼도 없이 맨발이었고 바닥에 냉기가 뼈를 타고 올라와 머릿속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로 꽂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혜진이 내뱉은 당신이 준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지요. 시댁 식구들 병수발 다 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남편 진호 씨를 대기업 임원까지 만든 게 제 내조의 힘이라고 믿었는데 그 모든 세월이 저 젊은 여자의 단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꼴이라니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답니다. 뺨을 때린 건 저였지만 정작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비명을 지르는 건 저 자신이었지요. 불륜이면 차라리 낫겠어. 바람 피운 거라고 욕이라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 계집애의 저 눈빛 저건 단순히 남의 남편 뺏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야.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증오해온 사람 같아. 머릿속에서 긴 세월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답니다. 진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가난한 고학생이었을 때, 제가 덮어버렸던 그 어두운 그림자들, 혹시 그때 제가 돈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그 일들이 지금 저 계집애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지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회복실로 옮깁니다. 보호자분들, 너무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는 간호사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혜진이 먼저 간호사 곁으로 다가가 차분하게 지시사항을 듣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답니다. 남편 김진호 당신 깨어나기만 해. 당신이 나를 속인 그 긴 세월의 형기, 내가 어떻게든 집행해 줄 테니까. 그리고 저 계집애, 내가 가진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겠어.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제 비참한 오열이 소리 없이 흩어졌답니다. 그동안 제가 닦고 조여왔던 그 완벽한 재단은 이제 시커먼 얼룩으로 뒤덮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침묵은 이제 미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겨누듯 제 심장에 박혔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제 가짜 가방을 꽉 쥐었지요. 이제 가짜 왕비의 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회복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걷는 제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 너머에 누워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 제가 그 뚜껑을 열 차례였습니다. 35년 전 제가 묻어버렸던 그 공동묘지의 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병원 복도에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았답니다. 손끝이 자꾸만 파르르 떨려와서 양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지요. 겉으로는 남편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아내처럼 보였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남편과 저 계집애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로 가득했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더군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법무법인의 김 사무장에게서 온 답장이었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사진이나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라도 꼭 챙겨두세요. 사무장님, 사진 찍고 말 것도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그 계집애가 떡하니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 남편 수술비 1200만 원도 그 여자가 냈답니다. 1200요? 아유, 사모님,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단순한 사이면 그렇게 큰 돈 단번에 안 써요. 뭔가 깊은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세요. 사무장의 문자를 보고 나니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더 심해지더군요. 약점이라니요. 긴 세월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내 남편 김진호가 저런 어린 여자한테 잡힐 약점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힐끗 혜진을 훔쳐봤답니다. 그녀는 아까부터 그 번쩍거리는 가방을 옆에 두고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답니다. 혜진이 피로한 듯 눈을 비비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저기, 아주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환자 상태 변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았으니까 어서 가기나 해. 내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니까. 제가 쏘아붙이자 혜진은 대꾸도 없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녀가 실수한 게 있었지요. 그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의자 위에 둔 채 휴대전화만 들고 간 거였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다 짐승처럼 그 가방을 낚아챘지요. 그러고는 곧장 비상구 계단 안쪽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어두운 계단실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더군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어떤 구역질 나는 흔적을 남겼는지. 가방을 거꾸로 들고 내용물을 계단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 고가의 화장품, 그리고 외제 차키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것들보다 제 시선을 끈 건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들어있던 노란 서류 봉투였답니다. 봉투는 꽤 묵직했고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봉투를 찢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내 목줄을 말이야.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 안에 종이를 꺼냈지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거기엔 다정한 커플 사진이나 연애 편지는 없었지요. 대신 빳빳한 법률 용지, 여러 장이 제 눈을 찔렀답니다. 용지 상단에 적힌 굵은 글씨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유산 상속 포기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이게 대체 다 뭐야? 제 목소리가 계단실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저는 홀린 듯 내용을 읽어 내려갔지요. 을 강혜진은 갑 김진호로부터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갑의 배우자 한정순의 생전에는 절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지급된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유산 상속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 뒷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 입을 벌리고 헉헉거렸지요. 비밀 유지? 상속 포기? 대체 우리 남편이 저 계집애한테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이런 계약서까지 쓴 걸까요? 평생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 이유까지 설계하며 나를 철저히 기만했다니요. 그거 아주머니가 함부로 보실 서류가 아닐 텐데요. 계단 아래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느새 돌아온 혜진이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당당했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더러운 종이 뭉치가 대체 뭐냐고 묻잖아. 제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혜진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 봉투에 다시 넣더군요. 그러고는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쳤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상간녀라고 부르짖던 나는 당신 남편이 평생 돈을 퍼부어가며 당신한테서 숨기고 싶어 했던 존재일 뿐이라는 거. 숨겨? 대체 뭘 숨겨? 너 우리 남편 애라도 낳았어?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있었던 거야? 아니요. 당신 남편은 나랑 손잡는 것보다 당신한테 나를 들키는 걸 훨씬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비싼 가방을 사주고 매달 수백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 제 입을 막은 거라고요. 입을 막아? 내가 우리 남편의 무슨 약점을 잡을 거야. 말해. 당신 협박범이니? 아니면 우리 남편이 무슨 죄라도 지은 거야? 저는 혜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갔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밀쳐냈지요. 죄? 아주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당신 남편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당신 같은 여자랑 한평생을 산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준 거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약서가 증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한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서 나한테 돈을 바친 거라고요. 아주머니가 우리 완벽한 남편이라고 자랑하던 그 긴 세월이 사실은 나 같은 존재 하나를 지우기 위해 꾸며진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거.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 닥쳐. 그럴 리 없어. 진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2,200만 원짜리 수술비 서명은 왜 제가 했을까요? 왜 비상연락처 1번이 당신이 아니라 저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껍데기만 가졌을 뿐이에요. 알맹이는 벌써 30년 전에 나한테 넘어왔다고. 혜진은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며 아주 여유롭게 저를 조롱했답니다. 아주머니 소송? 마음대로 하세요. 법정에 서서 이 계약서가 공개되면 누가 더 망신일지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품위, 그 우아함, 그 종이 한 장에 다 날아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계단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더군요. 불륜이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어린 사람한테 홀려서 잠시 정신이 나간 거라면 돈으로 떼어내고 남편을 혼내기라도 했을 텐데 비밀 유지라니요. 긴 세월이 사랑이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가격이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시커멓게 태워버렸답니다. 애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넌 누구니? 도대체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런 계약서까지 쓰고 상속을 논해? 너 혹시 더는 묻지 마세요. 더 알면 아주머니만 비참해지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수술 끝나면 당신의 그 완벽한 남편 극진이 간호하고 남들 앞에선 여전히 금슬 좋은 부부인 척 연기나 하시라고요. 그게 당신이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혜진은 가방을 챙겨 유유히 비상구를 빠져나갔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둠 속에서 헐떡이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질투보다 더 지독한 소름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저 여자가 쥐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남편은 그토록 처절하게 숨기려 했을까요? 혹시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큰 사고의 목격자인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돈을 빼돌린 공범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때 놓쳤던 어떤 추악한 진실의 조각인 걸까요?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잔 남자가 사실은 낯선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아끼는 척하면서 뒤로는 저 여자에게 제발 내 마누라 눈에 띄지 말아달라며 구걸하듯 돈을 바쳤을 그 비겁한 뒷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김진호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오열이 차가운 계단실을 울렸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저는 혜진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지요. 저 여자는 단순히 남편이 돈을 뺏는 게 아니야. 남편이 숨기려 한 그 추악한 진실로 나를 끌어들이려는 낚싯바늘이야.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을 넘어선 생존을 건 지독한 의심뿐이었답니다.
35년 전 제가 묻어버렸던 그 공동묘지의 흙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다시 복도로 나갔답니다. 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중환자실의 전광판은 무심하게 남편의 상태를 알리고 있었지요. 침묵은 이제 미안함이 아니라 예전에 묻어버린 공동묘지에 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되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가짜 가방을 다시 꽉 쥐었답니다. 가죽가루가 손바닥에 검게 묻어났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지요. 이제부터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의 실체였으니까요.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한평생을 왕비처럼 살았다고 믿었는데 거울 속에는 그저 늙고 초라한 간수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천천히 혜진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이제 제가 던질 질문은 누구냐가 아니라 얼마면 그 비밀을 내놓겠느냐가 될 것이었지요. 밤은 깊어가고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이 그 흉측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은 규칙적이었지만 제 심장 박동은 이미 그 속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남편 진호 씨가 마침내 눈을 떴지요. 하지만 그가 눈을 뜨자마자 찾은 사람은 긴 세월을 함께한 아내인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뻗으며 신음하듯 불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이리 좀 오너라. 아내인 내 손을 무참히 뿌리치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그 계집애를 향해 절절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그 애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그 눈빛이라니. 그것은 제가 평생 그토록 갈구했던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지독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답니다. 혜진을 병실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지요. 병실 안에는 오직 저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연극 끝내요. 나 다 알았으니까. 제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비밀 유지 계약서를 꺼내 남편의 얼굴 위에 던졌답니다. 남편은 가느다란 눈을 뜨고 그 종이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말해봐요. 저 계집애가 당신 협박범이에요? 당신 인생에 내가 모르는 무슨 구린 구석이 있길래 내 눈을 피해 저런 년한테 돈을 바치고 상속까지 약속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제 비명에 남편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졌답니다. 그의 입술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빛나더군요. 어떻게 키웠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답니다. 그래요.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당신, 우리 집안 돈으로 유학 보내고 대기업 임원까지 만든 게 누구야? 당신 시댁 식구들 병수발 다 들며 내 젊음 다 바친 게 누구냐고. 한정순 당신은 참 끝까지 오만하구나. 남편이 헛웃음을 지으며 상체를 일으켰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서늘한지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말았지요. 협박범? 아니, 혜진이는 내 딸이야. 당신이 35년 전에 돈으로 짓밟고 지워버렸던 내 전부였던 전처의 딸 강혜진이라고.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지워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밀려오더군요. 진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제 재력을 이용해 그의 전처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 매장시키고 진호 씨에게는 그 여자가 돈을 받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가짜 증거를 내밀었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돈 받고 도망갔다고 당신도 믿었잖아.
믿은 척 해준 거지. 당신이 꾸민 그 추잡한 짓들. 내가 30년 전에 이미 다 알았거든.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한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의 증명이었지요. 당신이 우리 순진했던 아내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 딸을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몰았는지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 그래서 결심했어. 당신이 준 그 화려한 감옥 안에서 당신의 돈을 갉아먹으며 내 딸을 지키겠다고. 뭐, 그럼 지난 세월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거짓? 아니, 나한테는 형기였어. 당신 비위 맞추며 산 세월은 사랑이 아니라 내 딸을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징역살이었다고. 당신이 차려준 그 숨막히는 밥상, 당신이 사준 그 빳빳한 와이셔츠, 그거 다 누더기보다 못했어. 난 매일 밤 당신 곁에서 자면서 내 딸을 버린 죗값을 치르는 기분으로 버텼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심장이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답니다. 제가 내조라 믿었던 모든 행위가 남편에게는 고문이었고 제가 지어준 집은 그에게 감옥이었다니요. 당신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속여? 속인 건 당신이지. 한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사서 박제로 만든 게 누군데. 이제 봐, 퇴직금, 상가 건물, 당신 명의로 된 그 집까지 이미 담보대출 받아서 혜진이한테 다 넘겼어. 당신은 이제 껍데기뿐이야. 남편은 기력이 다한 듯 침대에 다시 기대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형기 끝났어. 난 이제 내 진짜 보호자한테 간다.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차가운 집에서,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짜 명성 속에서 평생 혼자 썩어봐. 일주일 뒤 퇴원하는 날이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한 최고급 휠체어를 거부했지요. 대신 문 밖에 서 있던 혜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답니다. 병원 로비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햇살 아래 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패배자였지요. 남편은 차에 오르기 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더군요. 한정순 씨, 이제 더는 나 찾지 마. 당신은 한 번도 내 보호자인 적 없었으니까. 차 문이 닫히고 남편과 그 딸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호화로운 거실로 돌아왔지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35주년 기념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이제 기괴한 비웃음으로 보였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도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도 모두 제가 짓밟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거예요. 응급실에서 혜진이 보호자 서명을 하던 그 순간 제 인생은 단순히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지요. 남의 인생을 훔쳐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던 잔인한 약탈자였을 뿐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봤답니다. 시계침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죄는 밧줄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보호자 서명 한 줄에 내 긴 세월이 지워지더군요. 아니, 나는 처음부터 누구의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라는 이름의 죄수를 가둬두었던 가장 화려한 감옥의 간수였을 뿐입니다. 제 독백은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공허하게 흩어졌답니다.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화려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청구서가 평생 이 집으로 배달될 테니까요.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단절도 없는 지독하게 불행하고 고요한 종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세월을 완벽한 아내로 살았다고 믿었던 한 여인의 환상이 응급실 보호자 서명 한 줄에 처참히 깨져버린 비극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으로 산 사랑과 권력으로 짓밟은 진실은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까요? 주인공 정순 씨가 맞이한 저 고요하고도 화려한 감옥은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진심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나 경종이 되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